지출관리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유치원 거래처 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 지출을 위한 사전 작업도 살펴볼 거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지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타 유형의 지출부터 공공요금 및 용역, 또 보수인건비, 일용임금 순으로 지출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원인행위, 조정결의와 지출결의 반납결의, 과목경정, EFT 지출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나 예상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문도 시간이 된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관리 개요입니다. 먼저 지출관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K-에듀파인 지출 처리 시에 필요한 요소를 나열해 놨는데요. 크게 거래처와 세출 예산, 지출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세율과 달리 확정된 세출 예산에 예산 잔액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고, 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대상인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이전 시간에 알아봤던 그 수입은 수입 대상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교육청이나 수납자, 거래처 등의 그런 대상을 찾아서 대상에 맞는 방법으로 징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 지출은 모든 대상을 거래처에서 찾게 됩니다. 즉 지출은 수입처럼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출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만 유형에 따라서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학교회계와 달리 사립유치원회계에는 공공요금 및 용역, 보수인건비, 일용임금, 기타 지출, 이렇게 딱 4가지의 유형의 지출만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유형 4가지를 설명해 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지출 방법은 맨 하단의 기타 유형의 지출입니다. 기타 유형은 품위부터 시작해서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 명령 순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회계처럼 계약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회계에는 물품이나 공사 등 계약을 포함한 지출과 급식 모두 다 기타 유형으로 지출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자면 공공요금 및 용역, 보수인건비, 일용임금은 지출 지원이라는 중간 메뉴로 묶여있는 유형들입니다. 지출 지원의 이 유형들은 형태가 고정적이고 비교적 반복이 되는 지출을 편리를 위해서 별도의 메뉴에서 지출 처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출 지원에 있는 각 유형의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타 유형으로 지출을 하신다고 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 지원의 메뉴들로 진행을 하면 품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기존 작성건을 복사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있는 유형의 공제 처리나 또 공제를 세외로 연계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지출 지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처리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타 유형의 지출 단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기 위해서 결제권자에게 여쭈고 승인받는 단계가 품이라면 지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원인행위입니다. 또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부분은 원인행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부터 예산 잔액이 차감됩니다. 예산 잔액은 예산 현액에서 원인행위 금액을 뺀 금액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금액보다 지급액이 적다면 조정 결의를 통해서 원인행위 금액도 줄여야 그만큼 예산 잔액이 더 확보가 되고 또 그 금액을 지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결의를 잘 해놓으면 그만큼 새로운 지출을 할 잔액도 커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출 지연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부터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급 방법입니다. 지급 방법은 크게 비전자 지출과 전자 지출로 나뉘는데요. 비전자 지출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계좌 이체나 카드, 자동 이체, 고지서, 현금 등의 방법이 있고요. 전자 지출은 EFT입니다. 사립유치원에게는 EFT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EFT 계좌 이체 그리고 EFT 카드 지급 방법으로 전자지출을 진행합니다. 예, 다음 지출의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금 예산이나 수입을 보셨듯이 모든 파트의 목표는 양쪽의 숫자를 맞추는 과정인데요. 지출은 원인행위와 지출 결의를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인행위를 한 만큼 모두 지급을 한다는 뜻인데요. 지출 결의를 한 번에 진행을 하든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든 원인행위 금액만큼 모두 지출 결의나 지급 명령을 하는 것이 또 이체 확정까지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 금액으로 100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50에 그쳤다면 이거는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50으로 조정 결의해서 맞춰주시는 과정인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행위는 예산이 반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한 만큼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넉넉해서 굳이 뭐 원인행위를 할 때 예산이 모자라지 않으니까 조정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회계 개시 동안뿐만 아니라 결산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계 개시 중에는 원인행위와 지출 결의의 차액이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의 가능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결의 가능 금액은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사고이월 대상액으로 남게 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게 지출을 하려다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다 못한 금액, 그 차액이 사고이월 대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이월을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면 이 사고이월 대상액들은 모두 불용 처리가 됩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뺀 지출 잔액이 불용액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든 사립유치원이든 모두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산 전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 추경을 진행을 하는데요. 추경 시에는 지출 잔액이 아닌 예산 잔액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금액을 집행액보다 많이 확보한 경우 그만큼 또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조정 결의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면 그 금액은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산을 하기 전, 정리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원인행위 조정 결의로 원인행위액을 줄여놓고 또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더 많이 감액을 해줘야 결산할 때 불필요한 사고 이월 대상액도 안 뜨고 불용액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운영하는 동안에 조정 결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처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리 추경 전에는 일괄적으로 조정 결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지출 개요의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와 학교 회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은 지출 유형이 간소화되어 있고요. 법인카드 지출의 경우에도 학교와 사립유치원은 법인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학교는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내역을 관리하고 별도로 마련한 카드 통장으로 대금을 지출하는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카드 지출을 이용하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지출이 카드를 사용했다라는 지급 방법의 선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회계와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신용카드 통장을 운영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지출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카드 지출을 언제 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시스템 측면에서만 본다면 학교에서는 카드 대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기 전에 그 전까지만 지출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통장을 각각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카드 결제일에 맞춰서 지급 명령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학교회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연계하고 또 관리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는 추후 대금 정산하는 카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카드 지출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현금이나 자동이체에 가깝죠.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나 대금 정산 개념으로 카드 지출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카드를 사용했다는 지급 방법의 이력을 남겨놓는 목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리에서 체크카드도 등록을 하고 또 지출 시에 지급 방법 카드와 사용한 체크카드 목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와 사립유치원이 다른 점은 지출의 메뉴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품위접수 목록이나 원인행위 목록 등 해당 메뉴에 보이는 데이터 기준으로 메뉴 명칭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원인행위 품위 목록, 또 지출결의 가로 열고 원인행위 목록, 또 반납결의 가로 열고 지출결의 목록 이와 같이 해당 메뉴에 해야 하는 행위 위주로 메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비교적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사립유치원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디서 진행을 할지 친절히 메뉴 명칭을 지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급 방법 차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공제 처리의 경우에는 학교는 세외 계좌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세외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하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아직은 세외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공제 유보 기능을 주로 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카드와 마찬가지로 학교는 공제의 경우 세외 현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세외 계좌 없이 지출 계좌 하나만으로 뭐 카드는 물론이고 공제 처리도 한 계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좌에서 공제를 유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불이익에 맞춰서 다시 지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보수 인건비 설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교와 지금 사립유치원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관리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지출을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인 유치원 거래처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출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거래처 관리 메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는 기관, 직원, 학생을 제외한 거래처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관 거래처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직원 거래처는 나이스에 등록된 인사 정보가 연계돼서 조회됩니다. 학생은 수납자 정보관리에 등록한 원화를 거래처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등록을 합니다. 우선 거래처 구분을 선택을 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에서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거래처가 생성이 되고요. 네, 필요한 경우 하단의 계좌 정보의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단의 계좌 정보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팁 내용처럼 거래처는 동일 사업자 번호와 동일 계좌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출 사전 작업 중에 신용카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출에 사용할 카드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가 지금 보시는 지출 관리의 기준 정보에 있는 신용카드 관리입니다. 신규로 유치원에 신용카드를 등록할 때에는 먼저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합니다. 그 상단의 카드 목록에 등록한 건이 확인이 되면 해당 건을 선택을 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반드시 결제를 받아야 지출 시에 이 카드명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단의 녹색 문구처럼 최대 5개까지 함께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결제받는 방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하단의 사용 여부가 사용으로 확인이 되고요. 상단의 진행 상태도 등록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네, 만약에 해당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한 후에 다시 결제를 받아서 회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출 사전 작업에 해당하는 유치원 거래처 관리와 신용카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출 처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기타 유형의 지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입니다. 기타 유형의 지출의 처리 절차는 잘 아시는 대로 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타 유형 지출의 중점 사항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출을 분할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품위로 여러 번의 원인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위 때 세출 예산을 여러 개 선택하거나 품목행을 여러 개 추가한 경우에 원인행위 때 품목의 일부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할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즉 품위 때 생성한 품목행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원인행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적은 것처럼 하나의 원인행위도 지출 결의 시에 금액을 일부 금액만 지출 결의로 금액을 수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결의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품위에서 원인행위를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원인행위에서 지출 결의를 여러 개로 나눠서 갈라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에듀파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작업량을 줄이려면 하나의 품위에 하나의 원인행위를 진행하고 지출 결의를 지출일자에 맞춰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를 한 건씩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품위나 원인행위, 지출 결의 모두 결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품위 또 원인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을 모두 1대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작업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역작업 시에는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분할 지출을 하지 않는 편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급 명령도 지출 결의를 건건히 하지 않고 같은 날 지출되는 건을 한 번에 선택해서 지급 명령이 가능하지만 역작업 시에는 한 번에 모든 건이 같이 등록한 모든 건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은 취소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사립유치원에서 뭔가 취소를 하고 다시 작업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시스템 활용하는 부분의 장단점을 알고 본인이 뭐 시스템에 아무래도 익숙한지 아닌지 역작업을 자주 하는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의만 분할할지 품위부터 분할할지 아니면 원인행위부터 분할할지 판단을 하셔서 본인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도 지출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건들은 뭐 공공요금 및 용역 지출에 해당하겠지만 기타 유형으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 못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품위를 12개를 하고 원인행위를 12개를 하고 지출 결의와 지급 명령을 모두 12번씩 진행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품위대 품목행을 12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품위로 작성을 하고 원인행위를 12번은 분할해서 매달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품위 시 품목행을 12개 만들고 또 원인행위도 12개 품목을 하나의 원인행위로 진행을 한 다음에 지출 결의만 다달이 12번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요령의 문제인 거고요. 여러 상황이나 사용자의 작업 스타일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유형의 중점사항 나머지 하나는 중간에 기재한 내용대로 원인행위 때는 무엇을, 지출 결의 때는 어떻게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쉽게 생각하면 지출의 틀이고 또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때 보통 지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두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수령인과 금액이 필수 입력값입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는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어떤 증빙을 받고 어떤 지급 방법으로 지급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인행위 때에도 지급 방법이나 증빙 구분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필수 입력값은 지출 결의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유형 지출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품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가 지출관리 지출 처리에 있는 품위 메뉴입니다. 품위를 포함해서 에듀파인의 지출의 모든 문서는 상단, 중단, 하단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제목, 개요, 요구 일자를 입력을 하고 중단에서는 예산 선택 버튼을 사용해서 세출 예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행추가 버튼으로 품목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후에 품위 내용이 모두 다 입력을 했다면 저장을 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순으로 품위를 마무리합니다. 하단의 팁 내용을 보시면 예산 선택 시에 산출 내역이 많은 경우에 산출 내역을 검색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위 관련해서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품위 때 예산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계 초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회계 연도에 맞는 사전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한 경우에 예산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품위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에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취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품위를 취소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는지 잘 모르셔서 어디서부터 취소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작성건이 있으면 삭제하고 품위 결제 취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품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품위를 취소하고 결제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사립유치원에게의 경우에는 품위 접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교 회계와 역작업 작업의 아마 절차가 조금은 다를 텐데요. 이 부분은 유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품위를 완료했다면 다음 원인행위 진행입니다. 원인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보시는 지출관리, 지출처리에 있는 원인행위 품위 목록에서 조회를 하고 처리 대상 품위를 선택한 후에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처리 대상 보기가 체크된 상태에서 작성한 품위건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회값 내에서 원인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품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리 대상 보기 체크를 풀고 해당 품위의 결제 진행 상태나 작성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행위 작성 화면입니다. 화면이 품위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상단, 중단, 하단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먼저 상단에 제목과 개요, 그리고 일자를 지정하고 중단에서 예산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단 기타 내역에 품목별 수령인을 지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 때 수령인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인을 잘 지정한 다음에 지급액을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수정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저장 후에 결제를 진행해서 원인행위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원인행위의 필수 결제서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팁 내용을 보시면 예산별로 여러 개의 품목이 있는 경우, 예산이 여러 개인 경우, 네,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저희 수령인 설정 버튼으로 수령인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별로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행위 결제가 완료되면 지출관리, 지출처리에 있는 지출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해당 원인행위가 조회됩니다. 원인행위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조정결의나 역작업이나 예산 잔액 초과 등 다양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각보다 원인행위 목록에서 원인행위 건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장권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보시는 지출결의 원인행위 목록은 다양한 조회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결의 대상 건만 보기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결의 가능 금액이 남아있는 원인행위를 먼저 보여주는데요. 이걸 전체 건 보기로 바꿔야 나머지 원인행위를 조회할 수 있다는 걸 혼동하는 유치원들이 꽤 많습니다. 또 회계연도 밑에 보시면 여기 원인행위, 조정결의, 구분값을 선택해서 지출 결의를 하거나 필요시에는 조정 결의를 하는 식으로 이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 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고적으로 에듀파인을 조회를 하실 때 어느 메뉴건 간에 조회 조건을 많이 입력하고 조회하는 거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회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저희 쪽에선 1000년 1월 1일부터 5000년 1월 1일까지 조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날짜도 길게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 조회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출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제 완료한 원인행위를 조회해서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지출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의 대상 건만 보기 체크해서 조회가 안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진행할 수 없는 원인행위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체 건 보기 체크해서 원인행위 진행 상태나 결의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출 목표는 원인행위 금액과 지출 결의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면을 본다면 결의 가는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지출 결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인행위만큼 지출을 모두 진행해야 소위 지출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완료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앞으로 알아볼 과목 경정 역시 지출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산 과목을 바꾸는 경정은 완료한 지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인행위와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경정 대상 목록에서조차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 작성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원인행위 화면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중단의 예산이라던가 하단의 수령인 등은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 작성은 먼저 상단에서 제목, 개요, 결의일자, 지출 예정일자 등을 확인해서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시고요. 다음에 하단에서 결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원인행위를 분할해서 지출을 한다면 지출 결의 금액을 클릭을 해서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 결의 때에는 기본 정보 탭뿐만 아니라 수령인 정보 탭의 내용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하면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이 이렇게 필수값으로 보여집니다.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지정한 후에 저장을 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순서로 지출결의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화면의 예시는 수령인이 1명이지만 만약에 다수의 수령인으로 지출 결의를 진행을 한다면 1명도 빠짐없이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중단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세금 계산서 또 계산서로 증빙하는 경우 또 증빙이나 지급 방법을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의 경우에는 증빙 버튼을 클릭해서 반드시 저장을 해야 이 내용이 세무관리로 연계가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결의를 결제 완료하면 지출관리, 지출처리에 있는 지급명령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지급명령 메뉴는 지급명령 등록 탭과 지급명령 목록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지급명령 등록 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작성 시에 지정한 지급 예정일자 기준으로 조회를 하고 결의를 선택한 후에 지급명령 일자를 확인해서 저장하는 순서로 지급명령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때 지정한 지급명령 일자가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통장에서 출금된 일자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가 같은 여러 결의건을 한 번에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여러 결의건을 지급명령 등록한 경우는 취소 시에도 한꺼번에 같이 취소된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팁 내용처럼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급명령 일자는 지출결의 일자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급명령 등록이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이체화 확정을 위해서 지급명령 목록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급명령건에 대해서 지급된 결과를 현금 출납부나 지출부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목록 탭에는 확정할 대상건을 선택을 하고
이체 확정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체 확정이 완료가 되면 확정 여부를 확정 또는 전체로 변경해서 조회를 해야 완료된 지출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출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제 현금 출납부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체 확정을 취소하려면 결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체 확정 전에 지금까지 진행한 지출에 대해서 이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지급 방법을 EFT로 지출한 건이라면 이체 확정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이체 확정은 신중히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센터로 문의가 오는 건들 중에 이후에 반납건이나 세외 연계건이 있어서 취소가 안 된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후 진행한 건이 있다면 과목 경정이건 반납결이건 세외 연계건이 있건 그 건들을 모두 삭제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출의 가장 기본적인 기타 유형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요에 설명드렸던 지출 지원의 유형별로 지출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알아볼 유형은 공공요금 및 용역입니다. 하단에 설명을 적어 놓은 것처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용역건에 대해서 미리 지급 계획을 등록해서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부터 지출을 하는 유형인데요. 우선 공공요금 및 용역 처리 절차를 알아보면 공공요금 기준을 먼저 등록하고 지급 계획에 해당하는 계약 정보를 작성한 다음에 원인행위부터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등록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출관리의 기준 정보에 있는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 메뉴입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의 기준을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작업 방법은 우선 행을 추가하고 구분과 용역명 그리고 거래처와 계좌 정보를 설정하고 저장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원인행위 때 필수 입력값인 거래처를 공공요금 및 용역의 경우에는 기준 정보를 만들어서 입력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단의 팁처럼 거래처는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 사전에 등록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등록한 기준이 있다면 전년 복사 버튼을 활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을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지출관리 지출 지원에 있는 공공요금 및 용역 관리 메뉴에서 지급 계획, 즉 계약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에서 계약 정보를 작성합니다. 공공요금의 용역명은 기준 정보에서 등록한 내역을 선택하고 공급자, 계약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하고 또 사업 연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일자, 본납금액, 지급주기도 입력을 합니다. 참고로 지급주기는 년, 반기, 분기, 월 등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정보 입력을 모두 마치면 오른쪽에 지급계획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입력한 계약 정보에 맞춰서 지급 계획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클릭을 해서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용역 내용이 같다면 전년 자료 복사로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용역 계약 정보 작성 시에 참고할 사항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표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시도에 따라서 월정액 용역 계약 사용 여부라던가 품위 생략 가능 여부 등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사항이 시도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해서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 계획이 완료가 되면 원인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 지출 지원에 있는 공공요금 및 용역 지급 메뉴에서 원인 행위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활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공공요금 및 용역 관리에서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지출하는 계획을 작성을 했다면 공공요금 및 용역 지급 메뉴에서 상단의 지급 예정 일자를 한 달로 조회를 하게 되면 한 건의 대상권을 선택해서 원인행위부터 지급 명령까지 건건히 진행할 수 있지만 상단의 지급 예정 일자를 1년으로 길게 조회를 하시면 12건이 한 번에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하나의 원인 행위로 1년치를 해둔 다음에 다달이 지출 결의만 12번을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메뉴의 작업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지급 예정 일자를 조회를 하고 해당 예정 일자에 지급해야 할 공공요금 계획권을 선택을 하고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목과 개요를 복사하고 싶다면 이 팝업 창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 및 용역에 대한 원인행위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먼저 상단에서 제목, 개요, 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단에서 예산을 확인하고 하단에서 내역을 확인한 후에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순서로 원인행위를 마무리합니다. 네, 하단의 팁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용역 원인행위는 예산 내역과 거래처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금액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전기요금이나 매달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원인행위 시에도 금액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인행위 결제받은 후에 지출결의, 지급명령 등록, 이체 확정 순으로 지출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출 지원 중에서 보수인건비 유형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수인건비는 교직원 인건비나 각종 수당 보수를 계산해서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부터 지출 처리를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우선 처리 절차는 보수 계산을 해서 보수 집계까지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진행을 하고요. 원인행위부터 지출결의, 지급명령 등록, 이체 확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수인건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출관리의 지출 지원에 있는 보수인건비 목록 메뉴에서 보수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보수 작성을 진행합니다. 또 이전에 작성된 보수 계산 내역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서 복사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보수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보수 작성하는 화면으로 지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보수 작성 화면에서 상단의 작업 연월과 급여 구분을 선택하고 수령인 검색 버튼을 통해서 수령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수령인을 선택해서 예산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예산 과목이나 수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하단에서 이제 공제 정보가 있는 경우는 행을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공제를 입력하고 저장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인들이 다수라면 수령인들의 수당 금액이나 공제가 동일하다면 수령인 정보의 다음 대상자를 V로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기준이 되는 대상자 줄을 선택한 다음에 수당 일괄 복사나 공제 일괄 복사를 진행합니다. 보수 작성이 완료되면 이전 화면 버튼을 클릭해서 보수인건비 목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계산이 완료가 되면 보수인건비 목록에 해당 건이 조회가 되는데요.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보수 집계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 집계가 완료되면 대상권을 선택하고
바로 원인행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수 계산한 내역을 다시 보고 싶다던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집계를 취소하시고 작업 연어를 클릭해서 다시 보수 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행위를 진행을 하게 되면 먼저 상단에서 제목과 개요, 일자를 작성하고 중단에서 예산 내역과 하단의 보수 인건비 내역을 확인한 후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보수 인건비 지출은 원인행위 작성 시에 예산이나 수령인 그리고 지급액 모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시 보수 인건비 목록으로 이동을 해서 집계를 취소하고 작업 연어를 클릭해서 보수 계산부터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인행위가 결제가 완료가 되면 지출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공요금 및 용역 지출은 저희가 원인행위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지출 결의부터는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보수 인건비는 지출 결의 작성 화면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출 결의 시에 공제 유보와 같은 보수 인건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지출 결의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제 유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출 결의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출관리 지출 처리에 있는 지출 결의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먼저 조회를 하고 원인행위 건을 선택해서 지출 결의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의 대상 건만 보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 건 보기를 해서 원인행위 진행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출 결의 작성 화면입니다. 상단에서 제목 개요를 입력하고 중단의 예산과 하단의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본 정보 탭을 확인하면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 수령인 정보 탭에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설정을 하고 저장 후에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령인의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은 필수이기 때문에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일괄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 결의가 완료되면 지급 명령 등록, 이체 확정 순으로 지출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의 공제 지급 방법이 즉시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세외 현금 관리를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공제 지급 방법을 세외 계좌로 설정을 한다면 지출이 이체 확정되는 시점에 공제가 세외 현금 관리로 자동 연계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두 개의 슬라이드는 사립유치원에게 보수인건비 목록에만 존재하는 기능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보시는 급여관리대장 다운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보수인건비 목록 메뉴에서 연간급여관리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집계된 내역을 기준으로 연간급여관리대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인별 계산 명세서입니다. 이 기능 또한 보수 집계 후에 보수 작성 화면에 들어가면 상단에 있는 개인 월별 계산 명세서 버튼을 사용해서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하단의 팁을 보시면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보수 집계를 진행한 후에 이동해서 출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수인건비 작성에 대한 지출 처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인건비 지출 결의 시에 공제 유보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인건비는 실제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과 공제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제 유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외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실 공제 유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출에서는 실지급액과 공제를 한 번에 모두 지출 처리하고 공제는 세외 현금에 보관했다가 납입일자에 맞춰서 납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세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 계좌에서 인건비 실지급액과 공제를 모두 처리해야 되는 경우라면 인건비를 실지급하는 날짜와 공제의 불입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 공제 유보라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여 실지급일에 공제를 유보했다가 공제 불입일에 다시 지출하는 기능은 보수인건비 지출결의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지급일에 공제를 유보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수인건비를 첫 번째로 지출 결의하는 화면입니다. 수령인 정보 탭 중간에 수령인 내역을 보시면 선생님 두 분의 실지급액과 공제액이 모두 지출 대상으로 조회가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수령인의 공제는 유보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 수령인 정보 탭에서 공제 유보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공제 유보 관리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두 수령인의 공제 금액만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권을 선택한 후에 지급 구분을 공제 유보로 설정해서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 공제 지급 구분이 공제 유보로 변경됩니다. 이후에 저장을 하시고 화면을 닫으면 공제 유보 적용이 완료돼서 이전 화면과는 다르게 중단 부분에 수령인 내역의 공제액이 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실지급액만 지출 결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공제액은 유보가 된 것입니다.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맞다면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지출 결의 이체 확정 순으로 실지급액 지출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제를 납입할 날에 맞춰서 지출 결의 원인행위 목록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공제 유보를 한 경우에 유보된 금액이 결의 가능 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공제 지출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보된 공제 중에서도 공제별로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유보된 공제액을 한 번 더 유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공제 유보는 기능이 별도로 구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원리는 결의를 분할하는 분할 지출 결의하는 방법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여러 개의 지출 결의로 나눠서 지급할 때 이번 지출액을 입력해서 분할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수 인건비 지출 유형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일용임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이 아닌 자에게 일용임금, 즉 강사료나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 내역을 일괄 등록하고 품위를 생략해서 원인행위부터 지출하는 유형을 일용임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절차를 보면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일용임금을 일괄 등록하고 원인행위부터 이체확정까지 진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출관리 지출 지원에 있는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먼저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수인건비 작성 화면과 비슷한 디자인의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하단에 공제금액 입력하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용임금 공제는 원인행위 때 공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용임금 관리에서는 수령인과 예산, 금액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급 예정일자를 지정한 후에 수령인을 설정하고 예산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예산 내역과 보수금액, 보수 구분을 작성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수령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기준과 대상을 선택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일용임금 관리에 수령인별로 행위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행의 모든 대상자를 선택하고 원인 행위를 진행합니다. 일용임금 또한 이전 작성된 내역을 복사해서 지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작성은 보수인건비와 동일하게 제목, 개요, 그리고 일자를 입력하고 기본정보 내역과 보수 일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예산 내역이나 수령인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정보 탭의 내역이 맞다면 일용임금 공제 입력을 위해서 거래처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래처 정보 탭을 보면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일용 공제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확인하고 일용 공제 관리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일용임금 공제 관리라는 팝업 창이 조회가 됩니다. 화면도 굉장히 복잡하고 버튼도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상단의 버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혼동이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좌측에 수령인을 선택을 하고 소득 구분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예산 정보를 기입하고 공제 구분을 행추가해서 등록하신 후에 저장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처럼 다수의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에 입력할 내용이 같은 대상을 모두 선택을 하고 상단에 기준 정보 적용 후에 공제 생성, 공제 수령인 적용, 기타 공제 생성, 지급 방법 적용 등 차례로 등록을 한다면 일괄로 자료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괄 등록에 주의할 점은 기준 정보 적용부터 버튼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각 버튼마다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 버튼으로 입력을 마무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으로 모두 다 적용이 끝나면 마지막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용임금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일용공제 관리를 사용해야 이 데이터가 세무관리로 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무관리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세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인행위 때 일용공제 관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출 결의 때 공제를 직접 추가하셔서 세액계좌 설정을 하시면 세로 공제의 연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를 사용하신지 사용하지 않으실지 세외를 사용하실지 이런 부분은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공제가 완료가 되면 일용공제 관리가 완료가 되면 결제 요청을 진행을 하고 지출 결의, 지급 명령 등록, 이체 확정 순으로 일용임금 지출을 완료합니다. 참고로 일용임금으로 지출된 내역도 공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수인건비와 같이 공제 유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출의 각 유형의 처리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품위부터 시작하는 기타 유형부터 지출 지원에 있는 4가지의 유형을 모두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원인행위 조정 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인행위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 결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학교처럼 계약 기능이 있는 경우는 일반 계약이냐 승낙 사항이냐에 따라서 조정 결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또 메뉴가 다른 데에 반해서 사립유치원에게는 계약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식은 한 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학교에게의 경우로 보자면 승낙상 계약의 조정 결의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출 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상단 부분에 조정 결의를 클릭한 후에 진행할 원인행위 건을 선택하고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조정 가능 것만 보기 체크 시에는 감액할 수 있는 원인행위만 조회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감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조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제목, 개요, 조정 일자를 입력하고 기본 정보의 변경 후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증감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 될 최종 금액을 입력한다는 점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조정할 내용을 모두 입력을 했으면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순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출한 금액이 반납되었을 때 진행하는 반납 결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납 결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의 후에 반드시 지급 명령이나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해야 현금 출납 후에도 지출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잘 기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납 결의는 지금 보시는 반납 결의, 지출 결의 목록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에 반납받은 대상 지출 결의를 선택을 하시고 반납 결의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반납 결의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제목, 개요, 결의 일자를 입력하고 반납받은 금액을 금해 반납액에 입력한 후에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전에 하단 팁 내용을 보시면 반납 구분 선택에 따라서 지출 결의만 반납할지 아니면 지출 결의 반납과 동시에 원인행위 조정 결의까지 진행할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받은 것으로 이 지출이 종료가 되고 다른 행위가 앞으로 없을 거라면 원인행위 플러스 지출 결의를 선택해서 반납과 조정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반납받은 다음에 동일한 업체로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지출 결의만 반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게 경우에는 계약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뭐 검사 검수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게는 계약이나 검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납 결의 시에는 언제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지출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더 지출할 내용이 없고 종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로 증빙처를 해야 되는 지출이라면 수령인 정보 탭에서 증빙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증빙 내역도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시고 저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팝업 창을 닫고 반납 결의 작성건을 저장하시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반납 결의도 반드시 지급 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메뉴에서 지급 명령 등록 탭에 보시면 상단의 지급 예정 일자를 확인해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지급 명령할 반납 결의 건을 선택하시고 출납원이나 지급 명령 일자를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십니다. 이때 지급 명령 일자는 통장에 입금된 날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등록을 마친 후에는 이체 확정을 위해서 지급명령 목록 탭으로 이동합니다. 지급명령 목록 탭에서 이체 확정할 대상권을 선택하고 이체 확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반납 결의 지급 명령을 완료합니다. 네, 다음은 지출 완료 후에 예산 내역을 변경하는 지출 과목 경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원인행위와 실지급액의 차익이 있으면 결의 가능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출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저 지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지출할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인행위를 조정 결의해서 두 금액을 맞춰 주셔야 과목 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회계도 학교 회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경정과 분할 경정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산출 내역의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경정하는 전체 경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관리 지출 처리에 있는 경정 대상 목록 메뉴로 이동을 하면
지금 화면처럼 전체 경정이 기본 조회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정이 가능한 지출건을 선택하고 경정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정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먼저 상단에 제목과 경정 사유, 경정 일자, 그리고 업무 확정 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팁처럼 경정 일자는 지출부의 원인 행위가 생성이 되는 기준의 날짜이고, 업무 확정 일자는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는 기준의 날짜입니다. 업무 확정 일자가 필수 사항으로 별표 체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결제 완료되는 일자로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단에서 경정할 예산 선택을 위해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 조회 팝업이 조회가 되면 변경할 예산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예산은 하나의 예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경정 입력을 마쳤으면 바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예산 과목이 수정되고 자동으로 현금 출납부에 플러스 금액과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분할 경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경정은 예산 과목 기준으로 모든 품목과 금액을 경정하는 전체 경정과는 달리 해당 과목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예산으로 경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예산 과목으로 100을 지출했다면 B 예산 과목으로 100으로 경정을 하는 게 전체 경정인 거고요. 또 A 예산 과목으로 100을 지출한 중에 50만 B 예산으로 경정을 하겠다 하는 게 분할 경정입니다. 그 분할 경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정 대상 목록에서 상단 조회값을 분할 경정으로 선택합니다. 전체 경정과 마찬가지로 경정할 지출건을 선택하고 분할 경정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팁을 보시면 분할 경정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분할 경정 처리는 제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 결의를 나눠서 진행을 했거나 반납 결의가 있거나 한 번이라도 뭐 다른 예산에 과목 경정한 건이 있으면 분할 경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분할 경정이 불가능한 건은 구분값을 분할 경정 선택 시에는 대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회되지 않는 건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결의를 분할했는지, 이후에 반납 결의나 뭐 조정 결의나 뭐 과목 경정을 한 내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분할 경정 조회 값의 대상권으로 조회가 됐다는 것은 지출을 원인행위 하나로 지출하셨고 또 지출 결의도 하나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반납 결의나 뭐 그전에 과목 경정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정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 먼저 상단에서 제목, 개요, 일자를 설정을 하시고 중단에서 돋보기 버튼으로 경정할 예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경정 금액을 클릭해서 경정할 일부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과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분할 경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금액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금액과 같은 금액을 하거나 초과 금액을 입력하시는 경우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결의에 예산이 여러 개가 있다면 동일한 원결의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자금 이체, EFT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EFT로 지출 처리하는 사립유치원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전자지출 방법으로 이교육금고도 사용을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EFT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FT 지출을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하는 계좌 검증이나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오류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출력까지 흐름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화면과 같이 EFT를 신청하면 이윤기간 정보관리의 정보가 연계됩니다. EFT는 전자지출이기 때문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계좌는 물론이고 유치원의 모계자에 대해서도 계좌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모계자의 검증은 이윤기간 정보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은행에서 EFT 사용을 신청하게 되면 이용기간 정보관리에 해당 건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럼 조회가 되면 상단의 이용기간 코드를 클릭하면 금고계좌 정보에서 계좌가 조회가 파랗게 조회가 되고요.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하단에 출납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최초로 등록 시에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기존 비밀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거래처 계좌 정보 내용을 확인해서 동일하다면 오른쪽에 회계 구분을 선택하고 확인을 진행하는 순서로 유치원의 지출계좌 확인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령인의 계좌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령인 계좌 검증은 유치원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서 조회를 하고 거래처를 선택하고 하단의 거래처 정보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화면처럼 계좌 정보 수정 팝업이 호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검증이 완료되면 저장합니다. 참고로 여기 가상계좌에 대한 검증 시에는 가상계좌 여부의 예를 선택하시고 금액을 입력하면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는 계좌 번호와 예금주명 그리고 은행 코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만 가상계좌는 거기에 금액까지 맞아야 은행에서 검증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가상계좌의 경우라도 만약에 동일한 계좌로 지출을 또 하신다고 할 경우에 금액이 상이하다면 검증이나 이체 시에 오류가 날 수 있는 점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EFT 전자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자 지출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지출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원인행위까지는 진행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회를 하고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지출 결의를 진행합니다. 지출 결의 시에 제목 개요를 입력하고 기본 정보와 하단 내역을 확인해서 저장합니다. 이후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하는 부분까지는 기존에 지출 결의 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네, 수령인 정보 탭에서 지급액, 거래처 실지급액을 확인하고 증빙 구분을 선택한 후에 전자지출이니까 지급 방법을 EFT 관련된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 후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지급 방법과 혼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EFT끼리 지출 결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실지급처의 계좌는 반드시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등록 메뉴에서 지급 예정일자를 확인해서 조회를 한 후에 해당 건을 선택하고 지급명령일자를 지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EFT 지출은 지급명령 등록 이후에 지출관리 지출 처리에 있는 EFT 목록 메뉴에서 전송을 진행합니다. 먼저 처리 구분은 처리 대상으로 두시고 조회를 한 후에 전송 대상건을 선택하고 통장 기재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문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 기재 등록을 필수적으로 클릭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통장 기재 등록을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통장은 예금 주명이 조회가 되고 거래처의 통장에는 우리 유치원 명이 기재가 된다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EFT 건을 전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권을 선택을 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창이 조회가 되면 출금 계좌번호 선택과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납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등록한 출납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전송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경우에 EFT 전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면 바로 정정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처리 전에 꼭 실제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오류 정정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FT 목록에서 처리 구분을 처리 결과로 변경을 해서 조회를 하면 전송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 시에 오류가 발생하면 화면처럼 진행 상태의 오류명이 조회가 되고 정정란에 초록색 클릭이 가능한 글씨로 오류 정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언더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오류 정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계좌번호와 지급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 저장을 하면 상태가 오류 정정 중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류 정정 중이라는 건 정정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뜻인 거고요. 출납원에게 확인 처리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네, 오류 정정을 시도한 건은 지금 화면처럼 EFT 오류 정정 목록에서 조회가 돼서 출납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조회를 하고 해당 건의 변경 후 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맞다면은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납원이 EFT 오류 정정 목록 메뉴에서 확인이 완료가 됐다면 지출 담당자는 재전송을 위해서 EFT 목록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오류 정정이 완료된 건은 지금 화면처럼 다시 처리 대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대상권을 선택해서 전송을 클릭하고 계좌 선택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순서로 재전송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전송하는 건이 아니라 지급 방법을 계좌이체로 오류 정정 처리를 했다면 더는 전자지출이 아닌 거기 때문에 EFT 목록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출 처리를 완료하시고 이체 확정 처리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FT가 완료되면 EFT 목록 메뉴의 처리 결과에서 조회를 하고 확인해서 대상권을 선택하시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물은 이체 처리 내역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EFT 목록에서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명령 목록에서도 명령 일자를 선택해서 조회 후에 EFT 건을 확인하고 하단의 결의건을 선택해서 이체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체 내역 출력하는 방법은 상단에서 출금 계좌를 선택하시고 조회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체가 다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은 이체 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FT 처리 완료 여부가 Y로 표시가 되면 지급 명령 목록에서 조회를 하고 대상권을 선택한 후에 이체 확정을 진행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EFT 건이 처리 완료돼서 완료 여부가 Y로 변경되어야 이체 확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볼 부분은 소규모 사립 유치원의 지출 특수 기능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공시된 정보기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으로 지정을 하고 원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품위와 원인행위를 통합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게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수월성을 위해서 소규모 유치원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학교에 비해서 지출 담당자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님 혼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은 지출 단계를 축소시켜서 편리하기 위한 기능인 거고요. 먼저 사전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원장님 혼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 코드 관리 메뉴에서 원장을 출납원 부서의 부서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 사업 코드 관리 메뉴에서도 모든 재원 담당자와 품위 권한자를 원장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회계간직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도 원장님이 모든 결제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장과 출납원 모두를 원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출입니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품위 없이 원인행위를 작성하기 때문에 품위 메뉴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소규모 유치원은 소규모 유치원 원인행위라는 별도의 메뉴에서 품위와 원인행위를 합쳐서 하나로 진행을 합니다. 반대로 소규모 유치원이 아닌 경우에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알림창이 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립유치원에게 지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올해 좀 초에 문의가 많이 왔었던 부분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유치원에 들어와서 원화에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작성하는데 수령인의 원화가 조회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회계와 같은 기능인데요.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거래처 관리 학생 탭은 수입에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원화에 대해 기간별 거래처 등록 처리를 하면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서 거래처로 등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단의 내용처럼 만약 수납자 정보관리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계좌 번호도 거래처로 같이 연계가 되고, 만약에 없다면 거래처 연계 후에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서 계좌를 신규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는 메뉴는 수입관리,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입니다. 거래처로 등록하려는 원화를 조회를 하고 선택한 다음에 버튼 보기를 클릭해서 기간별 거래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거래처로 등록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의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모두 있는 경우에 지출 결의 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지출 결의를 작성할 때 증빙 구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증빙 팝업에서 추가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예시는 지출 결의 수령인 정보 탭에서 우선 증빙 구분은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고 증빙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증빙 팝업에서 행 추가를 해서 증빙 구분을 계산서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금액은 각각의 금액만큼을 입력해야 하고 두 금액의 합이 지출 결의하는 지급액과 같아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증빙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한 내역이 세무로 연계된다는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가상계좌도 EFT로 처리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계좌는 예금주와 계좌번호만 가지고 계좌의 유효성을 체크를 해서 검증 처리가 되지만 가상계좌는 거기에 금액까지 맞아야 검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 회계든 사립유치원 회계든 한동안 EFT로는 가상계좌 검증이나 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회계 경우는 이교육금고 도입부터 이제 가상계좌 검증이나 지출이 가능해진 부분인데요. 이 전자지출의 차이는 계좌 검증을 시행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EFT는 지출 사전에 거래처 관리에서 검증을 먼저 수행을 하지만 이교육금고는 원인행위나 지출결의 전송 전에 사후 검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라는 검증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EFT도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답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좌정보 등록 팝업에서 가상계좌 여부를 예로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해서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유치원 거래처 관리 거래처 우측의 하단에 보시면 신규 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계좌정보 등록 혹은 이제 수정 팝업에서 가상계좌 여부를 예로 선택을 하시고 네,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금액이 맞지 않으면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 자주 묻는 질문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제가 화면을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지금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공제 유보를 할 때 공제 유보를 금액을 차감한 사업 정보의 결의 금액이 음수입니다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별도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알림이 나오는 경우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왜 그런지 원인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의 경우에는 공제 총액을 알아서 나눠서 어디에서 유보를 시킬지를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유보할 총액을 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한 예산씩 대입을 해서 첫 번째 예산에서 유보할 총액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또 두 번째 예산에 대입했을 때도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이렇게 각각 예산별로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보할 총액은 40만 원인데 예산별로 봤을 때에는 각각이 마이너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산은 결의 금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유보 총액을 뺐을 경우에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처리가 되고 두 번째 예산은 1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유보 총액은 40만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또 마지막도 2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 유보할 총액을 빼면은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각각의 예산을 대입을 했을 때에는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음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알림이 조회가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모든 합계 금액을 했을 때에는 60만 원이지만 공제 유보를 했을 때에는 각각 예산에 대입해서 차감할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음수로 공제 유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제 유보라는 게 사실 지출 결의를 분할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수기로 직접 유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공제를 나중에 지출할 지출 처리를 할 때 우리 지출 결의를 분할할 때에는 결의 금액을 수정하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수기로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인 거고요. 먼저 지출 결의 작성 화면에 수령인 정보 탭에서 공제 버튼을 클릭해서 유보할 내역들의 공제를 삭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보할 내역을 모두 행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정보에서
유보할 내역을 어떤 예산에서 유보를 시킬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감한 금액이 결의 후 잔액이 40만 원이 되도록 네, 이렇게 차감을 직접 해 주시고 저장 후에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결의 후 잔액은 결의 대상액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지출 결의하실 때 공제유보와 동일한 방법 처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왜 원인을 알고 왜 유보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